활기찬 화요일 두 분 모셨습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니 날이 많이 덥습니다.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주말부터 네. 네, 그래서 좀 헤맸죠. 사실은. 근데 오늘 또 시원하게 그래서 셔츠로. 그랬는데 또 네. 비가 올라오고 그러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네. 너무 더워가지고. 네. 네. 그쵸, 날이 많이 더워요. 이제 자다가 에어컨을 안 켜고 자면 자다가 깹니다. 아, 너무 더워졌어요. 네, 바로 전국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민주당 얘기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드디어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대통령을 한 번 30번 넘게 언급을 또 했다고 네. 하고요. 이제 제일 눈길을 끌었던 건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 출마할 생각이 없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재명 네. 대통령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걸 잘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살짝 비튼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는데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비틀어서 말씀하시는 게 참 꽂혀요. 네. 예. 잘한다. 해석이 탁 예. 나오고 기자들이 추가 질문하게 하고 네. 그리고 본인 답 안 하고 이런 거 약간 여지를 남기는. 예 남겨버리는. 예. 아, 여지가 남겼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떠오른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예. 당 대표 하고 출마하는 걸 2번 했잖아요. 예. 그거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맞나요? 근데 예. 당대표 안 하고 대통령 한 분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 아하.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솔직히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대통령 출마 생각이 아예 없다라는 거를 사실 정청래 의원은 나는 대선 불출마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줄 알아, 뭐 이런 전략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송영길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은 대선에 생각이 있으신 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다르다. 나는 대선 욕심이 없기 때문에 불출마하겠다라는 걸로 한번 할 거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런 워딩으로 할 거라고 생각 못했죠.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 없다. 불출마 선언이 아니잖아요. 불출마 선언이 아니다. 불출마 선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요? 왜? 아니 당 대표직을 이용하지 않고 않으면. 출마할 수 있잖아요. 배우. 그래요?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으면 대선 출마할 수 출마한다. 있다.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은 저는 약간 만약에 불출마 선언하면은 네. 아직 멀었지만 뭔가 좀 그래도 나는 그런 다른 욕심이 없다라는 걸로 어필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워딩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통령에 2번이나 출마했는데 나는 네. 그렇게 안 하고 대통령에 출마할 거야.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요? 이거 뭐 비꼬고 제가 그런 건 네. 아니고 예. 그렇지 않으면 이런 용어를 쓸 리가 없어요. 그 뜻을 전달하지 않으면 네.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해서 예. 이제 물어봤나 봐요. 기회가 와도 그럼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라고 이제 취재진이 물어봤더니 이건 또 말씀드린 대로 잘 생각해 달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출마선은 이내가 언제 한다고 네. 그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뭐 계속해서 기자들이 물어볼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어제 저는 일편단심 민주당 바보입니다. 민주당이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 얘기하는 거네요. 후단협 사태 그렇죠. 얘기하는 거고요. 예. 네. 후단협보다 그분은 선도 탈당을 하신 거고 후단협 소속은 아니었죠. 그냥 아픈 데만 계속 찌르는 거죠. 뭐 몇십 년 됐더라도 본인이 차별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역으로 보면 또 다른 쪽 생각해보면 송영길 의원도 소나무당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민주당을 떠나 있었던 당적을 보유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나는 공천 탈락을 했었어도 당에 있었다. 뭐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을 다 어떻게 보면 저격했다 이 얘기군요. 두 사람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을 적으로 돌린 게 아닌가. 지금 당적을 하나만 유지했던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다수이긴 합니다만 안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보수에서 오신 분도 있고 보수에서 오신 분들 다 적으로 돌릴 겁니까? 그러니까 뭔가 당을 잠시 떠났다, 뭐 비웠다, 뭐 정치적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난 네거티브 안 하겠다, 동지를 공격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렇게 출마 선언부터 공격을 할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지만 좀 과거를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전 총리는 이제 더 이상 뭐 추가적인 해명이나 이런 건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김민석 총리가 그런 과거가 있었던 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거의 한 18년을 못 들어오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진짜 좋아하는 분들은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그래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밖을 떠돌다 왔으니까 네. 그냥 에이 돌아왔어? 뭐 오태식이가 돌아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준 건데 그걸 굳이 이렇게 콕콕 집을 필요가 있나? 저는 이번 전당대회는 좀 노선투쟁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네. 과거 얘기하지 말고. 과거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송영길 의원이 이제 어제 또 작심 발언이 하나 나왔어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정 전 대표는 본인이 억울하다면서 명청대전이 없다고 하지만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다. 자기가 무슨 이 대통령을 지키나 총선에서 이겨야 지키는데 정청래 얼굴로 총선을 이길 것 같나? 라고 하면서 이 뒤에 멘트가 좀 세더라고요. 저런 얼굴로 민주당을 끌고 가게 되면 우리 딸과 아들도 안 찍을 걸 같다. 안 찍을 걸로 본다. 예. 세네요. 우리는 본인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해석은 아니면 젊은 됩니다만. 분들 전체를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송영길 의원이 그 본인 그 자녀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민주당이 왜 민주당을 찍어야 하는지 따님인가? 그분이 이해를 못 하더라. 근데 설득을 못 시키겠다. 그런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건 뭐 진정성 있게 본인이 느낀 걸 말씀하셨다고 보는데 화법이 직설적이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해석의 여지가 없죠. 네. 우린 들린 대로 다 해석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세 분이 경쟁을 하게 되면 역으로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전 총리가 좀 묻히는 느낌이 있어요. 아, 오히려 너무 세서. 제가 대중연설까지는 아니지만 막 이렇게 연설하시는 걸 봤거든요, 최근에. 막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데 좀 뭐라 그럴까? 안 어울리더라고요. 이거 뭐라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다.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네. 그러니까 민주당 정통 지지층에게 그 과거 일은 묻어두고 내가 총리도 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앞서서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앞으로 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에는 중량감이 좀 모자란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송영길 의원은 등치도 크고 당대표도 했었고 말을 직설적으로 하니까 오히려 거기에 이렇게 묻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건 좀 전달해 주세요. 너무 세다. 막 머리를 너무 흔들고 막 이걸 너무 흔드니까 너무 세시다. 뭐 이런 평가를 주시네요. 정말로 진정으로 드린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송영길 의원에 대한 송영길 의원 점점 세지고 있고 김민석 의원은 좀 가려진다. 가려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 후보가 아까 말씀드린 공백이 상당히 길었잖아요. 복귀한 다음에 이제 수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 공백의 기간 동안 송영길 의원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도 하고 뭐 광역단체장도 하고 뭐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소나무단까지 갔다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전투력이 많이 높아지셨죠. 그러니까 근데 또 김민석 의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거나 지금 약간 여론조사나 이런 건 유력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유력한 상황 입장에서는 너무 세게 하면은 정당대회 이후가 걱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미 저는 우리가 아까 지금 국힘도 그렇지만 우리 당도 이거 전대 이후에 총선 전에 이거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나? 라는 얘기들이 양당에서 모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할 경우 그 이후에 뭔가 후유증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1등 달리는 후보는 좀 안정적으로 좀 약하게 약간 센 발언을 안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약간 추격자들은 아무래도 세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뭐 제일 세게 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 그 강진 군의회 의장이었나요? 그 청년 김범희 전 의장 제일 세잖아요. 그러니까 추격자의 추격자로 갈수록 더 셀 수밖에 없다. 어쨌든 너무 세서 그런지 그 정청래 전 대표가 한 10,000평을 공유를 했어요. 어제 보셨을 것 같은데 다 땡땡 소위 몰매라고 하는 구타. 너무 센가 봐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10,000평을? 정청래 후보는 구도를 잘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약자라는 것은 정치함에 있어서 굉장한 강점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적이 그렇잖아요. 같은 이렇게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약해 보이는 사람을 괜히 응원하게 되는 측은지심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10,000명 그 정도 나올 정도면 여론이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대통령 대회는 김민석 후보 대회는 대통령이 있고 송영길 후보도 나쁘지 않고 고민정 의원은 뉴 이재명인가 뭐 이런 상태잖아요. 그럼 정청래 후보가 딱 1대 다 안 돼 1대1 구도처럼 만들어버리는 효과가 충분히 정청래 의원에게는 얻어진 게 아니냐. 약간 뭐 측은지심이 오히려 체급을 키울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시죠. 근데 약간
정청래 의원이 예. 막 이렇게 맞아도 안 아파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센 분이란 말이에요. 네. 당대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수성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공정성을 위해 당대표직 내려놓고 지금 뛰고 있긴 합니다만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 1등 했던 사람이 또 1등 하겠다는 도전과 예. 다른 새로운 도전자들과 네. 당연히 새로운 도전자들은 1등 했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집단 린치처럼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을 잘 짜긴 한 건데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1대3, 1대4 맞나? 이성윤 최고위원이나 최민희 의원이나 지원 사람이 많다. 한준호 의원이 아니라 한민수 의원이나 거의 뭐 다대다로 붙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근데 또 그 1대2 1대3 얘기 워딩 딱 나온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친천계 의원들이 약간 살짝 조용해졌어요. 약간 왜냐면은 누가 봐도 다대다인데 누가 봐도 집단이 붙고 있는데 나는 지금 맡고 있어요라고 하는 순간 한 며칠 살짝 조용해졌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만든 뭐 그런 이미지가 그 프레임을 좀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친천계 의원들도 한 요 며칠 스피커 볼륨 살짝 내렸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제 얘기는 제가 전달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냥 쉽게 표현해서 정청래 대 비정청래 이렇게 나눠버렸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훨씬 유리하게 끌고 간다는 뜻이었어요. 제 얘기는. 네네. 뭐 어쨌든 뭐 구도가 이렇다는데 이 구도의 핵심으로 변수로 떠오른 게 선호 투표제거든요. 이거 오늘 결론 납니까? 민주당 의총한다면서요? 나야죠. 나야 되는데 저는 이 선호 투표제를 안 하게 되면 일단 당내 불공정 문제가 저는 불거진 채로 선호투표제를 하는 게 불공정이라고 저쪽은 또 주장을 하거든요. 당원 당규를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근데 지난 전당대회 내내 우리는 당원 당규를 수정해 가면서 당을 운영해 왔단 말이에요. 전당대회 때 당원 당규를 수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 당규를 수정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결국 선호투표제 유불리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근데 지난 1년 동안 우리 지금의 현 지도부가 당원 주권 강화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결선 투표제보다 선호 투표제가 당원 주권이 강화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요? 선호 반응률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단 그 1차 투표 원래 결선 투표제 단점이 1차 투표한 다음에 2차 결선 투표할 때 투표율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선호 투표를 하면 투표율이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유지된 채로 선호를 반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자 입장에서는 나의 선호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당원 주권 강화 차원에서 맞는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이거를 계속 당원 주권 강화하자 했던 사람들이 선호 투표제를 굳이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꾼다. 그러면 유불리를 따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 지금 사실 우리가 모두가 뭐 시시할 것도 없이 알고 있는 게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의 지지자들은 좀 결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2순위 찍어주지 않겠냐. 근데 결선 투표로 가면은 에이 나는 송영길 안 올라가면 그냥 안 할래. 아예 김민석 안 올라가면 안 할래. 약간의 그런 사람들의 갭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박빙이라는 거죠. 선호 투표제 안 할 경우, 결선 투표제 할 경우 그 약간의 차이가 틈을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유불리 따지는 모습으로 좀 보여줘서 이거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호 투표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데 친청계는 안 받을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제가 지금 오면서 아침 라디오를 계속 돌려가면서 들어봤는데 일단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기자의 취재 결과예요. 제가 들은 건데 지금 이기고 있다. 전제는 결선 투표했을 때. 그러니까 선호 투표는 절대 못 받는다. 그리고 역으로 김민석 후보 쪽에서도 선호 투표제를 정말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서로 양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시뮬레이션 돌려보니 뭐 그래도 선호 투표보다는 결선 투표로 가야 된다. 친정 쪽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사실 선호 투표로 했을 때와 결선 투표로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그거에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결선 투표로 가면 투표 안 할 겁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뇌피셜이죠. 뭐. 그죠.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슬슬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 얘기를 충분히 해본 것 같고 국민의힘과 야권 얘기도 바쁩니다. 여기도 난리예요. 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주말 사이인도 이제 윤석 대변인이 모셨으니까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한동훈 의원 향해서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 기자회견 보셨죠? 봤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많이 좀 기분이 나쁘셔서 그런 회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다고 봐요. 본인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재판에 나가서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얘기를 한 건데 왜 그걸 가지고 뭐 사실이 아니라는 둥, 뭐 의도를 갖고 했다는 둥 공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될 필요를 느껴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마치 한동훈 당시 대표가 예.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라고 한 첫 번째 사람으로 돼서 그게 디폴트 값이 됐는데 네. 나중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국회의원 모이게 한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지금 해석된단 말이죠. 그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는지 네. 주말에 또 그런 회견을 하셔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주말에 한 것도 좀 마음이 불편해 보인다. 네, 말이 너무 세잖아요. 우리 당이 얼씬도 하지 마라. 복당판도 갑자기 복당이 지금 막 뭐 들끓고 있어서 뭐 과정이 진행되거나 게 아니었는데도 그거는 죄송한 표현인데 사감이 반영된 게 아니냐.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안철수 의원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유인석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 추경호 시장 그 관련 증언 관련돼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하는 말도 맞고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는 말도 맞다고 봤거든요. 양쪽 다 말이 맞다. 왜냐면은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한동훈 당시 당 대표는 최고위 소집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를 맞아요. 당사로 하자라고 옮겼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바로 따라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럼 의총도 당사로 하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그거를 먼저 당사라고 얘기했던 거는 한동훈 대표였다. 물론 의총을 오라고 한 건 아니지만 최고위를 걸로 소집하니까 원내대표가 의총을 따라서 따라간 거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러다음에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를 결국 국회로 다시 돌려서 국회로 돌파해 가자고 주장했던 것도 나고 이끌었던 게 난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오해가 생기지 않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그러니까 말이다. 굳이 이거 갖고 막 이렇게 막 싸울 필요는 없는데 근데 안철수 의원의 그 발언을 갖고 저는 친한계 의원들이나 윤희석 대변인을 제외한 다른 친한계 패널들이 너무 안철수 의원을 때렸어요. 그래요? 근데 거기는 어디서 때리셨어요? 친한계 패널도 없고 친한계 의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야말로 1대 한 10몇으로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가가지고 왜 나한테 왜 너무한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발언도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얼씬도 하지 말라는 사적 감정이 섞였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의원을 비롯한 그쪽 친한계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 정도의 스탠스의 사람들은 다 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품어야 된다. 탄핵 그 계엄해제 투표에 참여를 못했어도 담을 못 넘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12월 4일날 바로 윤석열 퇴진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 스탠스를 유지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람은 품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번에 너무 때리신 거 아닌가. 이제 그 지점이 문제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계엄해제 당시에 있었던 일을 한 사람의 영웅소설을 만들지 그렇게 마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거는 생각할 부분이 좀 있어요. 당시에 여당의 당대표가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건 맞죠. 그걸 본인이 그렇게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했잖아요. 가장 빠른 판단을 내려서 계엄 이거는 국민과 함께 막겠다. 이거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의원들과 함께 의원도 아닌데도 본회의장에 가서 어쨌든 계엄 해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런데 같이 들어가서 저희 당 소속으로 계엄 해제 의결에 찬성했던 분들 중에는 그 18분 중에는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장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서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행위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를 가장 처음 내셨고 바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사태에서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내셨는데 최근에 보면 그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 추경호 원내대표의 재판에 나가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위해서 증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사실관계를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증언한다는 면에서 뭐라고 비판할 여지는 저는 없다고 보지만 정치적인 해석으로는 당대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러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당의 한동훈은 얼씬거리지 마라 하는 얘기는 사감이 들어갔다는 얘기. 뭐 영웅서사 이런 부분들. 내가 당대표 됐는데 당신이 들어오면 방해가 되니까 아예 오지도 마. 이렇게까지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거는 정치적 해석이에요. 그걸 자초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오히려 정치적인 해석의 여지를 좀 남긴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 궁금한 거는 혹시 안 의원 말고 이번에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나는 반대한다라는 목소리가 더 나올까요? 글쎄요, 뭐 당권파가 계속 내고 있으니까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근데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지라고 할 거는 없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한동훈 의원을 비롯한 그쪽 사람들이 지금 개혁신당하고도 싸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랑도 싸우고 있고요. 그거를 보면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오세훈 시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장동혁 당권은 무너질 거다. 장동혁 당권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당권을 누가 잡을 건데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한동훈 의원은 아무래도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랑도 사이가 좀 멀어지고 이준석은 물론 이준석 개라고 할 수 있는 그 개혁신당 나가 있지만 약간 보수 진영에 있는 그 계파가 있긴 있잖아요. 근데 오세훈 씨는 나는 그러면은 시정만 열심히 하면은 뭔가 바깥에서 그게 득을 보지 않을까?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복당을 둘러싼 갈등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세훈 시장은 복당 관련된 입장 그 예전에 초반에 내자 요즘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를 봤을 때 저는 이미 뭔가 이런 걸 뿌듯하게 바라보고 있는 오세훈 시장을 좀 의식하셔야 되지 않나. 자 미소 짓고 계시는 유진석 대표님.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렇죠. 그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말씀하신 지점은 충분히 제 입장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다. 전방위로 뭔가 다투는 듯한 모습으로 인식되는 거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도 인식이 그렇게 된다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도 긍정합니다. 혹시 그제죠 벌써 이제 안 의원의 그 기자회견을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봤을까요? 그제 궁금하더라고요. 장에 계시느라고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뭐 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당 얘기로 짧게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은 그 안 의원이 이 얘기도 했어요. 이제 한 의원이 혹시 이제 창당 생각한다면 나 요거는 응원을 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제 또 이제 조갑재 대표의 한 인터뷰가 나왔는데 뭐 서울이나 뭐 부산 등은 뭐 기반으로 해서 창당하는 것도 하나의 뭐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냐. 뭐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이 창당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훈 의원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온 적은 없죠. 당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복당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창당 얘기는 저도 그렇게 뭐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갑재 대표는 전체적인 전국을 이렇게 판단을 해볼 때 창당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또 창당할 명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잖아요. 그것과 실제 플레이어가 맞아. 창당을 해야 돼. 이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플레이어는 별로 창당 생각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장외에서 계속 나오고요. 일단 거대 정당에서는 나가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 그래요?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나가봤잖아요. 그렇죠. 창당해봤잖아요. 그래서 응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당해봤으니까 내가 그거 진짜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해봐서 하는데 그런데도 나간다면 내가 응원할게. 이런 건가요? 응원은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조갑재 이 대표가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이 내란 세력, 부정선거 거기에 음모 세력,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자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같이 하냐. 지금 근데 장동혁 대표 계속 장외로 가서 부정선거론자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자꾸 막 올림픽공원에 초기에 나왔던 정말 그 참정권 때문에 분노했던 청년들로 막 섞어버리려고 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고 있는 집회의 다수는 전 부정선거론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전환기 씨 나오죠. 황교안 전 총리 나오죠. 그래서 하루 이틀 차이로 가면서 그들과 섞이기 싫은 것처럼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국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부정선거론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과 지금 섞인다? 조갑재 대표가 봤을 때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자꾸 아닌 척하면서 저러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낄 때는 오른쪽으로 또 안 가는 척했는데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원이 빕니다. 중도 보수가 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창당해도 되지 않겠냐. 저는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이런 식으로 그런 좀 단단한 부정선거론자들과 그리고 극우 세력들과 유지한 채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끝까지 저지한 다음에 내년 전당대회 때 다시 당권을 잡아요. 그러면은 총선 전에 분당 가능성이 있죠. 분당 가능성.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바라보고 있는 세력과는 지금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조갑재 대표도.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그럼 이제 전제가 장동혁 대표와 생각을 같이 하는 당의 구성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란 정당 자체가 말씀하신 그런 부정선거론에 심취해 있는 분들이 과반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재선거 주장하는 사람이 과반이고 그렇지가 않잖아요. 일단 재선거 관련해서도 의총에서 이제 거부가 됐고 대부분 침묵하고 계셔서 찬성하는 걸로 인식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보면
지도부가 언제 바뀌냐의 문제만 있을 뿐 예. 이 지도부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이미 전제로서 의미를 상실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당 가능성은 지금 뭐 언급하기엔 너무 이르고 또 본인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저희보다는 민주당이 더 그 얘기에 가까워요. 그래요? 그 이슈에 제가 볼 때는. 왜요? 지금 당권 주자 셋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데 방금 우리 얘기했잖아요. 20분 동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 당은 좀 다를 수가 있다고 굳이 얘기하는 아니, 밖에 게 조국 신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것도 있고 네. 그리고 맞아요. 그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 말하는 예. 이 분당 창당의 조건 네. 뭐 돈이 있어야 된다, 세력이 있어야 된다. 가장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대선 주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조갑재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급이. 네. 창당해도 된다, 창당이 가능하다라고 예.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당은 당권 경쟁은 세게 하고 있지만 네. 대선 주자급이 어떻게 될지는 그래요? 아직 모르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당대회가 만약에 뭐 대선 주자 지금 사실 지금의 대선 네. 뭐 지지율 이런 거는 네.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손학규 대표 뭐 이런 분들도 그냥 당대표 하거나 약간 당권 할 때는 1등 나와요. 근데 이 대선이란 건 결국 팬덤이 있어야 되고 약간 팬덤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직 우리 당에서는 명확하게 누가 팬덤이다라고 할 수 있는 아직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팬덤이 자 어떻게 할까라고 지금 자리를 아직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당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니 체급이 대선 주자급이 없어서 분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스스로를 너무 많이 낮추는 것 같아요. 겸손한 거죠, 겸손. 아직 우리는 국민들의 이런 것들을 아직 맞추고 있다. 맞추고 있다. 리밸런싱. 밖에 계신 분이 하겠네요, 그러면. 아니죠. 거기는 그 얘기 같은데. 밖에 계신 분은 혹시 그 이름 한자인데. 그분은 사실 더 이제 주자가 아니지 않나. 그래요? 왜요? 많이 하락하지 않았나요? 왜 무섭노? 하나도 안 무섭네. 유머로 하시네. 아니 그 아까 장동혁 대표는 이제 뭐 세력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조간신문에 한 이런 분석 기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 찐장, 멀장, 뉴장으로 그 장동혁 대표 측근의 그 그룹들이 분할을 하고 있대요. 이게 뭐 이제 여의도에 도는 얘기인가 봐요. 이제 찐장에는 박준태 비서실장이 꼽히고요. 멀장에는 이제 김대식 의원, 그리고 뉴장은 뭐 이진숙 의원 이렇게 좀 꼽힌다라고 하는데 이 그룹 세분화는 맞습니까? 저도 뉴장은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진숙 의원이 최근에 그런 건 맞잖아요. 뭐 과거에 이제 공천 안 주고 했을 때 그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 당시의 관계를 생각하면 정말 대단합니다. 이건 좀 동의하기 어렵다. 아니요,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라 이렇구나. 이렇구나 정도고. 멀장은 의미가 있죠. 당대표가 직접 임명한 당직자인데 멀장으로 분류된다는 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뭐 찐장은 원래 찐장이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뭐 그룹 세분화까지 얘기를 해봤지만 어제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던 게 한동훈 이제 의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갈등을 빚고 있다라고 보이는 인물 또 한 명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어제 정치적 분실을 위해 계엄을 이용한다, 뭐 사실상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이게 한 의원을 저격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뭐 야권에서 사실 뭐 연대 이제 한 의원이 당선된 직후에 뭐 연대 필요성이 솔솔 나오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냐,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일단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쪽 사람들과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친한계 의원들 그분들의 특히 지지자들의 사이는 좋지 않았죠. 약간 예를 들면 이기인 사무총장 같은 사람 뭐 댓글 공격 엄청 받고 하는 걸로 봤을 때, 근데 이번에 잠깐 도화선이 된 건 정의한 후보 사건인 것 같아요. 정의한 후보 사건에 대해서. 근데 정의한 후보 사건 때문에 저는 누가 더 실점을 많이 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저는 개혁신당이라고 보거든요. 결국 정의한이라는 사람을 공천한 거는 개혁신당이잖아요. 지금 진실공방으로 가고 있는데 뭔가 충격적인 뭔가 추가적인 진실이 나오지 않는 한, 정말 뭐 뭔가 거래가 있었다 뭐 이런 게 나오지 않는 한 결국은 그 후보를 공천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막 자랑했잖아요. 이 정의한 후보에게 부족한 건 인지도뿐이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이러고 했는데 정말 이 정도 말도 안 되는 한국 정치사에 기록이 남을 것만 자작극을 한 사람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은 되게 자중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한번 저쪽에서 확 때리니까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너무 여기 싸우고 저기 싸우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 실점은 개혁신당이 하고 있다고 봐. 이준석 의원 대표가 더 실점하고 있다고. 적어도 정의안 사건 같은 경우는 주포가 주진우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먼저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취지는 1번이 경찰이었어요. 왜 경찰이
조작 자작극을 자백을 했는데 선거 네. 훨씬 전에 네. 왜 그거를 보도하지 않게 했느냐, 그걸 숨겼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만약에 정의안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되면 완주를 못할 텐데, 그러면 그 표가 박형주 후보 쪽으로 많이 가서 승부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하냐, 이 얘기거든요. 물론 전재수 후보가 50% 살짝 넘었기 때문에 그냥 산술 계산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네, 네. 그런 정도 사안을 왜 경찰이 감췄냐, 전주에서의 당선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주안점이지, 개혁신당이 몰랐냐는 거는 당연히 그 당의 후보가 그랬으니까 자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에서 몰랐냐는 질문이 나오는 거지, 특별히 공격하려고 했다는 의도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네. 얘기해서. 근데 오늘도 제가 뭐 김정철 최고위원 이렇게 라디오 하신 거 들어보니까 정말 그 당에서는 몰랐던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자작극을 했는데 당에 보고를 하고 할 리는 없다. 그리고 본인이 후보 차원에서 당 차원이 아니라 단일화를 시도해서 뭔가 얻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답답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관계가 더 나오기 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뭐 확대하는 거, 네. 그거는 저도 그렇게 동의하기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그 당이 후보였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도의적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럼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 당의 입장이 나오는 거냐, 네. 그것과 온도가 다른 게 나오는 거냐, 거기에 대한 정치적 판단, 국민들의 판단에 대해서는 또 감수해야 돼요. 이미 했으니까 그렇게 개혁신당에서는.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네. 계속해서 뭔가 우리는 후보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을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제가 왜 실점이라고 보냐면 국민들이 볼 때는 큰 소리 치고 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부분에서 싸우는 것 때문에 정의안 이슈와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가 엄청 화를 내고 있네. 네.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후보 공천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이미지는 큰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전 이미지의 실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 자작극의 배후에 국민의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취지로. 네. 근데 그 논리 체계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자작극을 하도록 부추겼다고 했을 때 네. 국민의힘에 무슨 이득이 있는지를 제가 해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그건 약간 미러링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요? 미러링? 그러니까 네. 개혁신당을 향해서 너네가 몰랐을 리 없잖아. 약간 증거가 없는데 약간 그렇게 하니까 당신들도 만났으니까 그럼 당신들이 뭐 사주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가 아니, 사주의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개혁신당 쪽도 아니 우리가 그거를 인지했다는 우리가 인지한 다음에 묻고 가면 어차피 이거는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터질 텐데, 그럼 개혁신당이 피해를 볼 텐데, 어차피 부산시장 선거는 이기기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끌고 갈 이유가 없지 않냐, 알고도.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정의안 사건을 알았는데 이걸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건데 왜 근데 우리가 뭐 알았는데도 묻었다고 주장을 하느냐. 네. 약간 요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대응을 하는 거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어쨌든 한의원 입장에서는 당선 직후에 나는 이제 김정은만 빼고 다 안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안철수 의원과도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되고 이준석 대표와도 그렇고요. 이게 한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풀어야 될 해법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정치라는 게 다 그렇죠. 당선 직후에는 정말 세상이 아름답죠. 한 12시간 지나면 바뀌지 않습니까? 허니문? 바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한 대표가 처음에 당선된 직후에 뭐 의원 모임에도 가고 뭐 30여 명의 국민의 의원들과 같이 모임도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오다가 이제 돌발 변수들이 생기는 거죠. 안철수 의원이 추경호 원내대표 재판에 가서 증언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네. 또 증언 내용이 그럴 줄은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응을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존하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이 덮여 있다가 선거로 이제 선거 끝나고 이제 다 정리가 되니까 이제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게 정치이기 때문에 과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가야 되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뭐 민주당이 분열하다 안 하든 다음 총선, 다음 대선에 좋은 성적을 거둬서 지금 받고 있는 이 수모를 원구성도 못해가지고 밖으로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지금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시 겪지 말자. 그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그런 관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뭐 민주당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되게 국민의힘 지지하는 그 선배가 꼭 친한 사람 만나면 이런 얘기를 꼭 해달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자주 뭐 만나니까. 근데 한동훈 의원이 너무 모든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도 여기도 분란, 여기도 뭔가 다 여기저기 다 뭔가 본인이 나서 싸우잖아요. 안철수 의원의 증언에 대해서도 굳이 한동훈 의원이 본인이 등판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친한계 의원 많잖아. 친한계 의원 중에 한 명이 대표적으로 안철수 의원 발언 지적하고 한동훈 의원한테 그걸 물어보면 뭐 약간 뭐 그렇게 저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냥 부드럽게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모든 거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직접 등판하는 느낌 아니냐. 그거는 마이너스 될 거라는 얘기를 그분은 진정어린 조언이에요. 왜냐면 그분은 저랑 만나면 맨날 싸우기 때문에 저랑. 같은 분 같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과 같은 분. 이제 하나만 짧게 더 얘기해 볼게요. 어제 마침 또 한동훈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그 피해자와 또 면담을 해서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또 이제 얘기도 했었고 죄송합니다. 어제 그 박범계 의원도 여기 나오셔가지고 이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이 논의가 어쨌든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걸 전당대 좀 이후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셔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오늘 좀 의원총 열어서 의견 수렴에 또 나서는 것 같아요. 네. 보안 수사권 문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유불리 이런 거 떠나서요. 제발 보안 수사권이 일부라도 지켜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문에 이 논의의 끝이 배가 산으로 가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론 지어놓고 전당대회 전에 그냥 해버리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럼 굉장히 안 좋다. 정말 정권에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적 관점에서 내가 형사 피해자인데 수사를 더 해주면 좋지. 수사를 한쪽에서 한 번만 하고 요구만 하고 이걸 바라겠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왜 그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고 이게 그냥 넘어가서 해보고 나서 보완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때 이 정권이 무슨 40년 남은 것도 아니고요. 4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 평가를 분명히 중간에 1년 반 후에 또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생각을 내부에서 정말 하느냐. 그래서 저는 뉴 이재명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이 정권의 안위를 생각한 사람이라면 이거 정말 10명 아니라 거기 의석수 많으니까 한 60명 정도 나와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 나와가지고 의석 분포 중에서 나와서 이거 안 된다. 나중에 하자라든지 더 수기하자라든지 보안 수사권 있어야 한다는 이렇게 치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무서운지 정청현 대표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여기에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 구조 대단히 문제있다고 봅니다.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홍기현 의원이 오늘 이제 발표를 하실 거고 법안을 일단 보안수권 유지하면서 보완을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뭐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우리 당이 생각해야 되는 속담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 된다라는 속담을 떠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 우리 이 국정 지지율이 아마 이것과 관련된 이슈가 터질 때마다 뚝뚝 떨어질 겁니다. 뭐 김어준 씨는 전 망언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몇 건 없다라고 했는데 1년에 몇 건 없는 것도 팩트도 아니지만 1년에 몇 건이라 하더라도 몇 건 그 한 건 터질 때마다 뚝뚝 떨어질 거예요. 장윤기 같은 사건이 또 터진다? 그러면 국정 지지율, 정당 지지율 뚝뚝 떨어지면서 총선 망할 겁니다. 대선도 망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못 막으면 이거 그냥 강행하는 거 못 막게 되면 오늘 저는 의총에서 막기를 바라는데 못 막으면 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저는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방법이 있네.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라도 막아내야 된다고 저는 왜냐면은 만약에 이거를 강행했다가 만약에 이게 부작용이 생기면 피해자는 국민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유지했다가 이게 또 만약에 부작용이 생기면 피해자는 정치권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피해볼 거면 우리가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지 않으면 일단 유지 쪽으로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거부권까지 또 당내에서 아주 이제 또 우려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점까지 저희 한번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 속풀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